안녕하세요. 메디치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월간 김선민 11호 시작합니다. 김선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예, 얼마나 바쁘십니까? 하루는 24시간이니까요. 지금 전 국민이 다들 뭔가 울분 상태. 네. 그 조사 결과도 지난 여름에 있었는데요. 울분 상태, 우울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이런 뉴스를 접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많은데, 그래도 계속 뉴스에는 그런 게 나오고 있고,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믿어야 하고, 또 녹취록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걸로 나오는 게 참 우리 모두 지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나게 튀어 나왔던 녹취록과 더불어 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과 네. 함께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대국민 담화문이 아니라 대국민 담화. 네. 이런 예. 정말 농담이 나올 정도인데 네. 어떠셨어요? 들으셨죠? 몇 번을 중단했었어요. 내가 이걸 들어야 되나?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야지. 그런데 진짜 정말 이렇게 가슴에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뭔가 맺히는 것 같은 그런 담화였어요. 명태균 씨나 김건희 여사의 그 의혹을 풀어주겠다고 했던 담화였고, 이제 초반에 대통령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장면을 저는 듣지는 못하고 이 화면만 봤었거든요, TV에서. 그래서 뭔가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나 하고 봤는데, 최근에 봤던 가장 답답한 담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위기 소통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관장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예.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실을 담아야 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신속하지 않았죠. 네. 정말 떠밀려서 이게 몇 달 만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구체적 사실 없을 줄은 몰랐어요. 누가 심지어 도대체 뭘 사과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재발방지 대책 전화번호 바꾸겠다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진짜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진정성은 그 어떤 국민이 거기서 진정성을 느꼈겠습니까? 정말 최악의 담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문에는 들었죠. 어떠한 성정의 사람이고 내용이 없다. 59분 대통령.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진짜 이렇게 목도를 한 거 아닙니까? 논리도 없고 말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저렇게 통치혁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우리 부장님, 우리 과장님 또 저보단 나을 것 같은. 요즘 저런 부장과장 네, 조직 생활을 하기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참담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뽑지는 않았어도 내 나라의 대통령인데 저 모습이었다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심각한 트라우마를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어디 외신하고 인터뷰했는데 아주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하셨어요. 침소봉대다. 네. 예.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만들어낸다. 타깃 네. 세웠다. 예.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켰다. 네. 와, 전임 정부 때부터 제 아내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그렇죠. 진행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네. 저는 사실은 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표현에서 진짜 기소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 네. 권력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 이런 말을 하는구나. 오늘 기사에 하면 또 전임 정부 영부인들도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대체 전 정부를 빼면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대안 하나 제시했어요. 대외 활동 안 한다고. 그것도 네. 올해 말까지 안 한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순방 당분간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말까지 안 한다고 그랬죠. 당분간은 일단 국민들의 눈에 안 띄면 국민들이 좀 정신건강이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지 저희가 않습니다. 영부인을 어디다가 이렇게 가둬둬라 문박 네. 출입을 하지 말고 밖에 못 나가게 하라가 요구사항이 이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네. 헌정 질서를 지켜라는 거죠. 예. 선출한 대통령, 선출한 권력이 누구니까 그 이외의 사람들 국정에 개입하지 말아라가 이게 핵심인데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이제 법률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날 한 담화문은 변호인 같았다. 수사에 대비한 거였다. 국민들의
의혹 아. 혹은 성난 마음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프레임으로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실전 훈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국민 그렇죠. 대상으로. 예.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 나가고 공천 개입했냐? 그럼 그렇게 말하면 공천 개입 아닌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권유했을 뿐이다. 이거는 국민들이 듣기에는 아니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게 개입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러이러한 의도로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 죄목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 그게 변론의 요지였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리고 참 말이- 변명이 저급하죠. 전화번호 바꾸겠다. 난 그게 더 웃겼어요. 나 자고 있는데. 응? 그것도 그렇죠. 순진한 사람이다. 열심히 밤새도록 남편에게 온 휴대전화에 답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무슨 뜻으로 한지는 알겠어요.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갖고 했다. 이해는 가는데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전화를 그 누구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은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내는 대통령 휴대전화를 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정말 남북 간의 대화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 있을 수 없는. 그땐 또 그러겠죠. 개인 폰으로 그런 거 안 온다고 그러겠지. 어머,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나서셨대요. 이 참 명문도 훌륭하고 정말. 나는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참담하죠. 와, 말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골프로 비즈니스를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시아나 유럽의 지도자를 만나면 그렇게 트럼프 뒷담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공식적인 그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냥 저러니까 동네 아저씨들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동네 아저씨도 내가 옆집 사람 얘기하면서 내가 사실은 뒷담화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난리변에서 이미 알아봤는데요. 뭐. 난리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 그럼 사실 지금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북 정책 바뀔 거고요. 경제 기조 완전히 바뀔 거고 보호무역, 문제, 관세, 관세. 그다음에 금리 변동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밤을 새고 참모들하고 얘기를 하고 대처를 하고 그리고 대미 첫날 가동하고 이래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골프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난 진짜 무슨 고3 되는 애한테 너 어떻게 시험 준비할 거니? 그랬더니 옆에 학생하고 뭐 잘 놀기 위해서 필통 바꾸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학생을 어떻게 믿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참네. 의원님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요. 네. 국민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뭐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보통의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아주 낮은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더 높은 단계로 간다면 첫 번째로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나하고는 조금 더 다른 사람, 나보다는 좀 더 품격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바라죠. 기대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법을 잘 지킬 것.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죠.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세 번째는 나라를 시스템에 의해서 다스릴 것. 네 번째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서 나와 국민을 그쪽으로 이끌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기대하죠. 예. 자, 다시 보죠. 윤 대통령으로 돌아가 보죠. 어떤 요건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서 비전? 아마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도 비전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비전이 없을 때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나는지 나라가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시스템 통치?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김건희 씨가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마포대교 위에서 예, 자살방지 얘기를 할 때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자살방지
시스템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검사 출신인데 법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마지막 것이 무너진 것 같아요. 나와는 좀 다른 사람, 나보다 좀 더 품격 있는 사람, 좋은 학교 나왔고, 뭐 아버님도 교수고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는데 어떠하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인데 그거를 완전히 생방송으로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이게 김건희 씨가 뭘 했다, 뭐 그리고 무속에 의존했다, 명태균이 어땠다, 이게 본질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답지 못했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자꾸 대통령은 명태균은 뭐 어떤 사람이다, 내 아내를 악마화했다, 다 필요 없고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게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 한쪽에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럴 거예요. 명태균 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발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 육성이 나오고 이런 거는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알겠습니다. 이제는 참 이게 저희는 모르겠어요. 국민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데. 건넜어요. 네, 건넜습니다. 저는 건넜다고. 자, 우리 혁신당 요즘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네. 혁신당 요즘에 내일 모레 여의도에서 제가 네. 드디어 한번 가보려고. 네, 꼭 오세요. 네. 방금 얘기했어요. 네. 탄핵 다방을 열립니다. 지금 네. 이 건과 대통령 건과도 네. 관련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이 역시 가장 앞서 나가 있어요. 네, 10월 26일 날 저희가 탄핵 집회를 서초동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지난 4월 총선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구호로 내세웠고, 이미 여름에 탄핵추진위원회를 이제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서울에 오지 못하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국민들하고 접점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전국을 돌면서 탄핵 다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다방이냐? 지난 재보궐선거를 할 때 국다방이라는 걸 했어요. 정책 다방이죠. 그때는 이제 곡성이나 영광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고 이런 것들을 그 현지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그게 이제 그 선거법상 거기까지는 된대요. 1,000원 이하의 차를 들이면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허가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인데 보수의 성지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대구 분위기 요새 만만치 네, 않죠. 그 굉장히 많이 오셨다 하고요. 저는 대구에는 못 갔고 목포에를 갔습니다. 예. 이제 무안, 정확히는 무안. 전남도청 앞에 갔었고, 이제 이번 수요일에는 가장 이제 큰 규모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가고 여의도에서 탄핵 다방을 할 건데, 이 탄핵 다방의 컨셉은 물론 이제 앞부분에 탄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탄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추구하는 것, 탄핵을 왜 해야 되느냐? 예. 이 붕괴된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탄핵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탄핵도 이야기하지만 국민연금, 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딥페이크, 그리고 무슨 교육개혁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다방이라고 해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3, 4, 5 말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탄핵 집회하면은 좀 이렇게 저거는 조금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분들이 친숙하게 오셔서 대화하고 말씀 듣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직접 하시기도 하고, 이런 컨셉으로 이제 열어나갑니다. 앞으로 전국을 돌게 됩니다. 이동 사랑방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예. 국회에서 무언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네. 무언가가 통과가 되려면 어쨌든 지금 그렇죠. 민주당하고 네.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특검 법안 자체가 좀 축소가 됐다는 네. 또 얘기가 들려서 더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을 줄여주는 줄여준다. 상태로 가는 거죠. 뭐 전략적으로 뭐 다양한 그런 선택지가 있을 것 같고, 저희는 탄핵을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두 개가 완전히
이거 아니면 저거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저희의 방점은 이 대통령의 이 퇴진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전 단계인 특검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탄핵이 가려면 우선 특검을 가는 것은 저희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을 하고 있죠. 우리 조국 대표님 네. 탄핵소추안 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당에 많은 법조인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언제쯤 있고, 공개 발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공개 발의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다음 주쯤에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쓴 거를 이제 공개를 할 텐데, 그 이후도 국민들과 함께 쓰는 거를 저희가 추구를 해요. 탄핵소추안을 국민과 함께 함께 쓰신다. 쓴다. 그래서 서로 이제 요즘은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문건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탄핵소추안 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가 불안한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여의도헌법으로 계산을 하지 마세요. 네, 국민들은 국민들은 무섭습니다. 네, 국민들이 원하는 바. 그것도 우리가 2016년에 잘 봤던 거죠. 당시에 저희 기억으로는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아주 일부의 의원들이 탄핵을 먼저 얘기했고, 당시 정의당에서 탄핵을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어느 순간 국민들의 무게추가 딱 옮겨가면 그 활동이 없었으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또 지난 주말에 집회를 했고, 또 민주노총에서 집회를 했고, 저희는 또 전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규모의 이렇게 접점으로 국민과 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힘이 돼서 확 모이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번 16일, 토요일 16일에는 저희 야5당 언제였죠? 5월이었나? 한번 대규모로 했던 게? 했었어요. 했었고, 이번에 다시 할 거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러는 사이에 그 제보자들 이렇게 마음들이 움직이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정활동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감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 살림이 어떻게 잘 쓰이는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 김선민 의원님의 전공 분야이기도 하는데 마음 투자 사업 관련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 준비하는데 웃겼어요. 어떤 점이? 온갖 스트레스 유발은 맞습니다. 다 하면서 나라 돈 들여가지고 뭘 치료해주겠다고.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어지럽히는 사람이 누군데 여기 지금 나와서 마음을 위로하겠다, 마음에 투자한다, 이게 참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마포대교 사건, 그리고 지난 여름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김건희 씨가 나와서 이렇게 자살 시도자들하고 대화를 했던 것, 이런 게 다 일련의 사업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건강 서비스 가이드 봉이에요. 마음건강 서비스는 국군 장병이 스스로 마음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다른 사람은 확인할 수 없어요. 일상 이야기를 가볍게 나눠볼까요? 대화 주제를 선택하고 말을 걸어보세요. 여러분과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싶어요. 혹시 봉이와 대화 중에 궁금한 게 생겼나요? 그럴 때 물음표로 질문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빙 기반의 정보들을 검색해서 알려드려요. 간편하게 검색하고 봉이와 더 재미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나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그럴 땐 상담 대화로 봉이와 대화해요. 마음속에 고민이 많고 힘이 들 때 언제든지 말을 걸어주세요. 대한민국이 불행지수가 높고 자살률 높아요. 맞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건데
근데 지금 과정을 봐도 좀 이상하고. 이상하죠? 네. 자, 마음 투자 사업. 정말 제목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 자, 일단 네. 마음 투자 사업은 올해 시작한 사업이죠. 올해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일단 내년 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내년에 508억 원 예산이 508억. 잡혀 있고요. 올해 예산이 472억 원인데 네. 집행률이 지난 상임위 할 때 기준으로 11%였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했죠? 하반기? 7월 1일 7월? 날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그거 다 7월에 거기에서, 시작해서 예. 472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잡혀있는데 집행률이 11%다. 네. 11% 정도다. 자, 내년에 508억으로 늘었는데 이게 네. 얼마가 는가? 47억, 50억 정도 는 건가요? 네, 53억 정도 53억 늘었습니다. 늘었나요? 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예. 이게 이제 이게 요체가 뭐냐면 뭐 우울하고 불안한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심리 상담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심리 상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그럼 무엇을 위해서 어떤 대상으로 심리 사업을 하겠느냐? 이게 명확해야 되죠. 어떤 목적이냐? 했더니 상담이 목적이래요. 사업이 상담인데 목적은 상담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뭘 해야지? 뭘 해야 되는 거냐? 그죠? 네,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초반에 그 상담의 목적이 뭐였냐 그랬더니 우울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상담을 제공하겠다 이랬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렇게 하면 대상자 수가 안 나오는지 또 늘었어요.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사업 목적에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목적도 이렇게 뭔가 배회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예, 들죠. 예. 그러면 그리고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어떤 지표를 측정해서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성과 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뭔가 의도를 갖고 갑자기 느린다라는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에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일단 그것도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어요. 네. 정신질환 조기 발견까지 목적이 자살 예방 바뀌었어요.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실체는 일단 네. 상담이야. 그죠? 네. 딴 거 없어요. 네. 근데 그 상담의 결과는 자살률을 줄여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발견하겠다. 것까지. 예. 자, 그러면 누가 이 정부의 사업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인데요. 처음에는 저 지금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이 이제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에 손들고 오는 사람들을 그 기관에 오는 그 내담자를 상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 예. 재밌는 게 2023년 당시에 네. 이번 올해 예산을 요청했던 23년 당시에는 15세 이하는 제외한다. 이거 얘기되죠. 그렇죠. 상담의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 15세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보니까 2살짜리도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 말씀 나눴죠. 네. 근데 올해 7월은 어느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린이 같으면 상담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울 불안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별도의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기준이 없어요. 그냥 올해는 8만, 내년에는 그냥 16만, 후년에는 50만, 내후년에는 100만 명. 그래서 대통령 임기 내에 100만 명을 채우는 게 목표래요. 그냥 상담 숫자 100만 명. 네, 예. 참. 아니 근데 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좋아요. 나 요새 우울감이 네, 커. 예, 그래서 좀 예. 정부가 더 지원한다는 사업으로 좀 상담을 받고 싶어.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병이 있음을 신고해야 되는 것도 시작해야 되는 건가? 일단 찾아가서 거기에 상담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 이게 상담한 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상담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몇백억 정도 사업을 간다 그러면 보통 보건복지 영역에서는 시범 사업을 한번 해요. 그치. 그런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정신건강 혹은 건강복지, 예.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에서 이것도 시스템이 이미 있어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시스템이. 그럼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제공체계라고 그 거버넌스 안에서 이게 어떤 위치를 정해야 되는지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한 정비 없이 제공책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파우처를 나눠주고 전 국민에게 8번까지 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범사업 합원 없이 신청 자격 요건도 없고 그냥 누구나 다 전 국민. 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되고 돈이 없는 사람도 되고. 그죠. 바우처를 나눠주는 거니까 뭐 상관없이 그냥 나눠주는데 그럼 이게 정말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우선순위는 누구고 지금 예. 말씀하신 전문가가 보기에 이 사람은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하다 보면 상담이 끝나고 나면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돼서 더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한 8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서너 번 하고 그만둬야 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심각한 정신질환이 의심돼서 병원을 보내야 할 사람, 이게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냥 바우처를 나눠주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업 정도를 하려면 그 안에, 지역사회 안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예산 확대해도 안 늦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처음에 공약을 한 사업,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병수당.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노동을 못하게 되는 분들이 이제 아프면 우리가 병원 가는 병원비 말고도 임금을 보전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나왔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상병수당을 도입하자 그래서 지난 정부부터 도입을 시도해 왔죠.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 중이에요. 그 다음에 간병급여 확대. 이것도 시범사업 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병수당은 지난해 146억이 예산이었는데 올해 36억으로 삭감됐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뼈가 저리게 느낍니까? 또 김범 작가 우리 몇 차례 그렇죠.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범 작가가 얘기했던 우파 아버지를 부탁해 거기 나왔던 그 간병사업 올해 6개월치만 반영을 해서 85억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1년 동안 60억으로 예산을 줄였어요. 완전히 아니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간병비 사업이 60억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사업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 중이면 그거는 오히려 시범사업 평가를 해서 좀 늘려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유일하게 시범사업 없이 그냥 본사업은 막바로 가고 내년에 이렇게 확대가 된 게 마음 투자 사업인 거예요. 근데 예산이 500억 정도면은 그 예비 타당성 그게 조사. 면제로 갔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처음에 7,300억이 소요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건 예비 타당성 면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문제가 지적됐었죠. 그러면 사실은 사업의 타당성을 본 게 아니라 진행되었던 사업은 아예 그냥 죽여버리고 내가 기획한 저는 사업.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그렇게 없겠고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정신건강 관련해서 국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이 회의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 장관 말로는 위상을 높여놨다라는 건데 위상을 높이려면 법을 고쳐야죠. 갑자기 글로 올라가더니 정작 그 회의 대통령을 안 오고 여사님만 오셨어요. 헐. 그리고 이런 여사님 사업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전국에 263개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정신질환자를 관리해요. 자살 시도자 상담도 하고 위기사항 대처도 이게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살, 하여튼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거기 건강 전문요원이라고 있는데 이분들 종사자 처우가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야간으로 일하시는 분도
제대로 이제 이 수당을 쳐서 받지 못하고 이분들은 누구예요? 무슨 심리 상담사예요? 아니면 의사 뭐 아니 의사 아니고 아니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정신사회복지사인데 이번에 그 심리 상담 그 마음 투자 사업을 할 때에 나는 이런 거를 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신청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이 얘기는 예. 뭐냐면 기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종사해야 할 분들이 처우가 열악하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서 마음투자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투자 사업은 처우가 낫습니까? 이보다는? 이제 파우처를 주고 그러면은 민간기관에서 제공하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선에 있는 정신건강복지 이 전문 요원들이 너무나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지껏 열심히 일해왔고 정서적 처우를 개선해서 이걸 잘 가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을 깎고 아니, 이쪽 보통 사이에. 이 정도면 네. 중복 사업의 우려도 있고 기존 그렇죠. 사업에 예. 어떤 한계가 있으니 뭘 네. 보강해라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예. 해서 이름을 바꿔서 뭐 간다든가 이것 아니면 또한 연계 시스템을 두든지요. 그럼요. 네. 이게 바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렇죠. 예, 예. 행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죠. 2살짜리 아이는 상담이 아니라 놀아줘야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제대로 놀아줘야 되지. 그럼요. 그냥 파우처 나눠줘서 될 게 안 아니에요. 되죠. 네. 2층 애들은 소아과 병원 가서 진짜 네. 놀이 상담하면 놀이하면서 아이들의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올해의 아, 실적이 16만 명 목표였는데 11%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으면 내년 후년에 100만 명을 무슨 수로 놓은 그럼 보통 이 경우에 어떻게 돼? 사업 예산이 2월 되지 않잖아요. 아니 안 됩니다. 끝나죠. 예, 예, 네. 네. 불용 예산으로 네. 일단 네. 내년에가 그러면은 예산은 늘었고 내년이 총 몇 명 목표인 거예요? 내년 16만 명. 16만 명. 네. 내년 그렇죠. 내년이 올해 8만 명이었고 내년 16만 명. 근데 올해 8만 명에서도 11%밖에 네. 못한 거고 네. 그럼 내년 16만 명은 그냥 하반기부터 해서 8만이니까 1년이니까 16, 두 배를 잡은 거네. 네. 아, 참. 508억 예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저희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마음 투자,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 전혀 안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올해 2만 명 했다 그러면 뭐 아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네. 기존에 있던 263개의 그 다른 지역, 예산이에요, 그거는. 다른 예산인데 네. 사업의 중복성 여부나. 근데 그렇죠. 그게 네. 있어도 거기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네.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니 네. 이 사업에 대한 또 사실은 사업에 처우 제대로 개선 해야죠. 예. 종사자 처우 개선 해야죠. 복지 분위기는 어때요? 여사님 사업이냐 아니냐가 네, 중요한 건 네, 아닙니다. 네. 네. 그저 웃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우리 의원님은 얼마로 삭감을 지금 보고 계세요? 삭감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2만 명 정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2만 명? 예.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낸 거고요. 예. 복지위 한 의원님은 전액 삭감으로 내신 분들도 있고. 전액 삭감. 네. 하지 않는 게. 네. 뭐 상담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 내담자들 이런 현황들 예, 다시 예. 봐야 되니까요. 네. 아니, 그, 확인은 안 됐는데, 네. 이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복지 소감만이 아닌 게, 무슨 앱 하나, 네. 예, 이혜민 의원님하고 네. 얘기했는데. 디지털 헬스. 예. 네. 그런 여러 그게 가지가 군인을 있습니다. 위한 앱을 개발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정신건강에서 파생되는 이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것들이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게 어플이 굉장히 많다 보면 중복되고 그다음에 효과를 잘 몰라요, 아직도. 어플은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하는지 그리고 한다 그러면 개별화된 그런 접근이 아니어서 그 효과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예. 효과는 없고 그리고 거기서 서비스를 받았으니 하고 사람은 방치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잘 봐야 됩니다. 자, 의료대란 현주소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발표됐나요? 여야 야당까지?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우선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하고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안 왔죠. 그리고 야당, 저희를 포함한 야당은 뭐 전공의 대표가 안 오는데 이거는 뭐 협의해가지고 별로 실익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야당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어제 발표가 됐죠. 어제. 대한의사협회 예, 회장이 탄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의료계가 지금 아주 경랑 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탄핵 사유는 간호법 제정, 그다음에 수가 협상인데 결국은 이제 의대 증원 확대 이슈 때문인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워낙 또 막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네, 막말을 많이 했죠. 부끄러운 네.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어저께 발표를 했으니까 오늘부터 대한의사협회는 이제 비대위원장을 비대위 체제. 다시 선출을 하고요.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하게 되면 2달 후에 다시 새 회장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뭔가 의료계 협의는 진척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회장이 될지에 따라서 또 전공의들이 어떻게 나올지, 또 다른 의협 회원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또 추후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답보 상태에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전합니다. 그냥 11월 7일 기준으로 수련병원 전공이 13,500명 가운데서 출근하는 사람들은 8.7%만 출근을 하고 있고요. 레지던트는 10%, 인턴은 3.4% 출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일부는 노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특히 전공의 선생님들은 이 병원에서 나와서 다른 의료기관, 뭐 의원도 있고 거기에 그냥 봉직의로 취직을 한 분들이 꽤 있대요. 우리가 말하는 페이닥터? 그렇죠. 페이닥터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새롭게 지금 개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 그렇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분명한 거는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많이 이탈을 했고, 속속 다른 데로 이제 가고, 일부는 또 이제 학생들 중에, 특히 저학년 학생들 중에 일부는 더 좋은 의과대학 가겠다고 다시 수능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군대 간 남학생 많고. 하긴 지금 2,000명 내년에 뽑으니까. 네네, 예. 시험이 내일 모레네요. 지금 다들 완전히 혼돈 와.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에 그러면은 다시 복학할 거냐, 예. 혹은 전공의로 다시 올 거냐, 100% 장담은 다들 못한다는 거고요. 아니, 이 시점에 와서 지금 어쨌든 이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요. 네. 이 협의체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의체는 지금 뭐 25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협의하라고 이제 의료계는 요구하고 있지만 25년도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거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25년에 확 느리면 또 26년에 그럼 줄이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참 난망이고요. 최악의 상황이 영명 아니야 혹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공의들이 내년도에 그러면 돌아올 거냐? 예. 안 돌아올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예요. 자, 돌아왔을 그리고, 경우에는 이분들이 1년을 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1년 쉬면은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1년 쉬면은 개인의 입장으로는 그 다음 연차로 해서 다시 들어가면은 되는데 네. 전공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무슨 협의체를 하든 집단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위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학생운동 하는 학생들이 지도부에게 이 결정을 위임하고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단일 대우로 따르잖아요. 그렇죠. 뭐 투표를 하든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투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공의들은. 특히 MZ세대의 학생과 전공의들은 이렇게 이 카카오톡 SNS에서 서로 내가 병원에 들어가는 거를 눈치는 보지만 누구가 결정하면 그걸 쫙 내가 따른다 이러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그 결정한다. 특성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가는 추이를 보고 내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내년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다들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의대 증원을 하게 되면 필수 의료과, 뭐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이런데 그 다음에 지역 여기에 의사들이 많이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돌아올 때에도 필수 의료과에는 많이 안 돌아올 거다. 돌아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무슨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데는 돌아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전공의들이 많지만 산부인과, 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는 안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돌아와도 수도권으로는 많이 돌아오겠지만 지역에 있는 저기 벼고지로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거를 늘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도권 중심, 비필수 의료과 중심으로 되게 되면 필수와 지역의 의료는 더 무너져요. 그렇죠. 환자가 더 안 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더 양극화가 되고 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의료 현장을 지켜야 되는 의사가 확 줄어드는 것도 있고 내년 되면 원래 양극화가 있던 걸 더 그 양극화 그 저울추를 더 확 이렇게 수도권의 비필수과 중심으로 이렇게 편제가 형성이 되면 비필수과 더 어렵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 네. 그 의료 개혁이 아니라 거의 아노미 상태를 만들었어요. 아노미인데 혼란의 도가니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거를 용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거는 오랫동안 의료계 현장과 의료 정책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이게 이런 소리구나 하고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청문회 할 때 의대 증원 청문회 할 때 사회수석이 왔는데 교육부 출신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의료 현장에 대해서. 마음 편하죠. 그럼 대통령은 알겠습니까? 마음 편하겠죠. 있으신 분들은 백 써가지고 수술 그렇죠. 앞에 당겨서 갈 수 있고 예. 그러나 본데 모를 거예요. 네. 저희는 어쨌든 온 국민이 병원에 안 가기 운동을 지금 막 벌이고 있는 얼마나 슬픈 수준이니까. 일입니까? 뭐 그동안에 과잉진료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지금 이런데 의료님 쪽에서 의료기관 신고를 허가제로 입법 발의하는 것이 얘기가 좀 들려요. 이건 아니요, 또 아직 뭐예요? 뭐 법을 발의한 건 아니고요. 저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의원,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의원이 우리 네. 동네 가정의원 네. 많잖아요. 네, 네. 의사 선생님 전 굉장히 아이 키울 때 너무 좋았거든요. 네, 예. 아이를 네. 다 외워서 이렇게 네, 해주니까. 근데 그게 신고제였다는 사실이 일단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는 것은 제가 시험을 이제 레지던트가 돼서 네. 시험을 보면 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서 내 가정의학과 병원을 의원을 개설하겠다. 그거는 이제 신고예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게 가정의학과 같은 거 이렇게 확 묶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 지난번 2020년에 그 의대 증원 논의할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의사를 키워놔도 이 사람들이 동네 성형외과, 동네 피부과, 미용 이쪽으로 자꾸 간다. 예, 예. 심지어 소아과 의사가 돼서도 필러, 뭐 보톡스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수입이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 의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영역은 그러면 그렇게 국가에서 퀄리티 컨트롤을 안 해도 되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심심치 않게 사고 한 번씩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량 어느 지역의 개원의의 총량을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의료 인력 수급상.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정책 전문가들이 이번에 의대 증원 늘리기 전에 그거 먼저 선행이 됐었어야지 이게 작동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걸 하겠다는 거는 아직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해서 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표적인 게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 의사제라고 해서 네. 그냥 지금은 지역에 계약제로 하겠다는 건 전문의가 된 다음에 계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의 된 다음에 계약을 누가 하겠어요. 그냥 다 원하는 데 가서 개업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학교 들어갈 때 이 지역, 이런 곡성 지역, 뭐 곡성까지는 아니지만 무슨 전라남도 지역에서 나는 몇 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할 거야 하는 학생들, 그런 뜻을 가진 학생들, 주로 전라남도에서 태어난 학생들이겠죠. 지역용 그런 복합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지역사회 계약을 맺어서 자 전남대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국가는 장학금을 주고 음흠. 전남도에서 주겠죠. 전남도에서 장학금을 주고 이 학생이 졸업하면 한 이제 9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이상 가면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예. 직업 선택의 자유.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9년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럼 9년 동안 이제 그 지역에서 전남 지역에서 개업을 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라고 해도 그냥 거기서 계속 일을 그 정도 하게 돼요. 기간을 내가 지역에 뿌리를 그래서 그런 걸 내면. 포함해서 전체 다 한번 다시 훑어보자.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부족한 게 의사 인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간호 인력 구하기가 더 예, 힘들어요. 예. 그래서 간호 인력도 지역 간호사제 이런 식으로 한번 다 같이 논의를 해보자. 그런 거를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 논의를 해야지 의료 인력에 대한 이 수급 전망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의사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나름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할 그렇죠. 수 있고 네, 하겠네요. 지금 얘기되는 증원협의체는 정말 수만 얘기하는 건데 인력 수급은 이런 전반적인 걸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 근데 설명을 들을수록 네. 진짜 앞뒤 없이 나중에 2,000명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나중에 이거 끝까지 판다 누가 이제 해서 녹취록이 나올까요? 슬슬 이름 좀 나오는 것 같던데.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2000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은 아닌 것 아니야. 같죠? 네. 지금 굉장히 뭐 구체적인 사람 이름도 막 나오고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우리가 방귀가 잦으면은 어떤다고 뭔가 밝혀질 가능성. 아직- 저는 그래도 아니기를 바라요. 내가 너무 참담할 것 같아요. 그게 그렇다고 밝혀지면 안 그래도 요즘 참담한데 그 참담한 사유 하나를 더 얹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경천 동지에서 대통령이 반성하면 참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보지만 이거는 진짜 꿈일 것 같고. 오늘이 반환점이라면서요? 어제 오늘? 11월 10일. 11월 우리가 10일, 5월 어제. 9일 날. 네. 어제예요. 투표를 했죠. 어제가 딱 11일 날? 절반 네. 지나갔습니다. 예. 지지율은 뭐 두 자릿수 밑으로. 자, 우리 혁신당 김선민 최고위원님 네. 이달의 논평 한번 해주시죠. 매주 제가 지나가셔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논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받고 우리 방 보좌관들한테 한번 뽑아봐라 얘기를 했더니 이것저것 이 보좌관들이 쫙 뽑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 저도 그때 특히 보좌관들이 뽑은 그 멘트는 정말 제가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막 썼던 것들을 많이 뽑더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는 제가 논평으로 직접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좌관들한테 한 얘기이고, 하나는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드린 얘기는 지난번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새롭게 안 사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없다. 없습니다. 그동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좀 부족했어도 2년 반 동안 정치 경험을 쌓으면 좀 나아질 것을 기대했는데 우리나라엔 대통령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냥 자기 아내를 변호하기에 급급한 한 사내가 있었을 뿐이지 우리나라엔 대통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고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제 철학에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 정책을 오래 공부한 사람인데 참 거슬리는 말이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약자 복지라는 말 정말 거슬립니다. 옛날에 뭐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 약자 복지라는 말은 참 교묘하게 차별적인 단어예요. 윤석열 마치 따뜻한 뭐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처럼 해서 약자 복지라는 말을 쓰는데 약자 복지를 넣는 순간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약자라는 프레임워크에 딱 갇히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약자는 아닌 거죠. 당연히 받아야 할 거고 저는 국민연금을 내기 때문에 퇴직을 하면 당연히 노령연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약자는 아닌 거죠. 당연히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논평으로 꼭 약자복지라는 말 우리 단어에서 좀 국어사전 그냥 좋아하는 국어사전에서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적으로 고하다.
그냥 살짝 머리카락이 쭈삣했어요. 너무 슬픕니다. 슬프죠? 네. 나라를 빼앗긴 들에도 보모노는가가 아니라 네. 우리 대통령을 어디 가서 네. 만나야 될까요? 우리 예를 들면 대통령 빼앗긴들 정도가 나오려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에서는 빼앗긴들 같았어요. 나름 그 사람들은 비전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국민에게 맞든 틀리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철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런 방향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국민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 중에 하나는 네. 좋은 대통령을 맞습니다. 잘 부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런데 의무이기도 하죠. 예.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고아인 우리 국민들. 갑자기 예, 우리 뺏긴 건지 잃어버린 건지 예, 우리 부모를 좀 정신 차리게 하고 찾을 수 있도록 주교신당 열심히 달려주시고요. 네. 네. 자, 내일 모레요. 서울에 네. 시간 내시는 네. 분들 가까운 분들은 여의도에 잠깐 가서 네, 여의도 우리, 공원. 총 출동하는 우리 혁신당 의원님들 얼굴도 좀 뵙고 네. 그다음에 올해 가기 전에 후원 기자를 좀 채워주셔야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의정 활동 네. 하십니다. 네. 네. 김선민 의원님 저희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데이터도 쌓이니까 무언가 되더라 하셨어요. 네, 정말 이렇게 오늘 다시 봤어요. 김선민 TV를 다시 보니까 이렇게 이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눈 게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많이 제가 쫄아 있었고, 그다음에 초반에는 이거 한다고 그러면 막 며칠 동안 제가 준비하느라 잠을 못 잤었어요. 근데 이제 맡기자, 흐름에 맡기고 진심을 담으면 말이나 단어, 문장을 하나 두 개를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았고, 좀 더 진심을 담아서 만나면 그게 다 역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감사합니다.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한 분으로부터 의정활동 보고를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여러분이 국회 TV를 찾아보지 않으셔도 찾아오시면은 들을 수 있습니다. 공개 방송 한번 해야 하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제 올해 한 달 네. 남았습니다. 달력이 한 장밖에 안 그러니까 남았더라고요. 달력 한 줄이 안 네. 남았는데 마지막 예산안 꼼꼼하게 검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또 뵐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선민 TV도 보셔야 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신혜선 이사님, 그리고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